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살이 찌는지입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지 않으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섬유질이 풍부한 비밀 활력 수프 공식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과 치아씨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사용하면 혈당을 더 안정되게 하고 배를 더 가볍게 하고 허기를 덜 괴롭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꼭 맞는다고 느껴지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채널도 구독해 주셔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어떤 말이든 좋으니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 영상이 혈당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더 많은 고령자분들에게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쉽게 살이 찌는 사람과 쉽게 살이 빠지는 사람,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쉽게 살이 찌는 사람과 쉽게 살이 빠지는 사람,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먹어도 배가 금세 나오고, 얼굴이 더 둥그러지고, 다리가 더 무거워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금방 숨이 찹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체형을 꽤 잘 유지하고 식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몸이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어떤 사람은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고 어떤 사람은 원래 마른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체질이라는 두 글자에서 생각을 멈춰버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 체질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50살 이후에 더 뚜렷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바로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말하는 체질은 고정된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굳게 닫힌 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잘못 정리된 방과 더 비슷합니다. 물건은 어지럽게 쌓여 있고 길은 점점 좁아지고 빛은 줄어들고 공기는 더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방은 원래부터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법을 알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알고 무엇을 열어야 하는지 알게 되면 그 방은 충분히 훨씬 더 환해지고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혈당을 불안정하게 오르내리게 만든 식습관, 지나치게 지친 호르몬, 점점 줄어드는 근육량, 더 이상 깊지 않은 수면, 줄어든 활동량, 쌓여가는 스트레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삼키기 쉽고 먹기 쉬우면서도 지방은 쉽게 쌓이게 만드는 음식 쪽으로 기울어진 식사가 만들어낸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50살 이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뱃둘레가 예전보다 두꺼워지고 예전에 입던 옷은 더 끼고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흰쌀밥을 조금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도 다음날 얼굴이 더 부은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야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꽤 편하게 먹었는데 별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몸이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예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전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살이 찌는 사람과 쉽게 살이 빠지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몸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에 있고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에 있고 그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해 분비되어야 하는 인슐린의 양에 있고 근육량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능력에 있고 수면의 질에 있고 가짜 허기에 얼마나 자주 끌려다니는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를 먹고 나면 몸이 마치 창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창고에 들여놓고 표시를 붙이고 빠르게 정리해서 저장해버립니다. 그 창고가 바로 지방 조직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몸이 훨씬 더 차분하게 처리하고 들어온 에너지를 생활 활동에 더 잘 사용하고 덜 저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뒤에 몸에 남는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많은 고령의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너무 빨리 결론 내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주도권을 모두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식단도 아니고 몸을 녹초로 만드는 무리한 감량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 다음 몸을 한 걸음씩 더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혈당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식탐이 낮아지고 근육량이 유지되고 식사의 섬유질과 좋은 단백질이 더해지면 체중이 더 이상 완전히 손 쓸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뿌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체중계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뿌리는 호르몬이고 대사이고 식사의 질이고 식후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을 어렵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과 당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몸은 혈액 속 당을 다시 안정된 수준으로 돌려놓기 위한 체계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빨리 너무 높게 오르면 이 체계는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몸은 점점 더 지방을 쉽게 저장하게 되고 점점 더 쉽게 배고파지며 체중은 갈수록 더 빼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 중요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섬유질의 역할, 활력수프, 치아씨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매일의 식사를 몸의 편이 되게 만드는 꽤 실용적인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몸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적이 아니라 몸을 도와주는 동반자가 되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3가지 단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 1단계,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혈당을 강물의 수위처럼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불어났다 갑자기 너무 급하게 빠지면 강둑은 깎여 나가고 물길은 거칠어지며 양옆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뚝 떨어지면 여러분은 단지 배고픔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해지고 머리가 느려지고 입은 자꾸 더 씹고 싶어지고 마음은 불안정해지고 먹는 것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스포레드 이 반복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많이 먹지 않는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자잘한 것을 여러 번 더 먹고 싶어지는 힘에 끌려가고 있고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아주 큰 에너지가 됩니다. 혈당을 크게 흔드는 음식들은 사실 일상에서 너무 익숙한 것들입니다. 부드러운 흰쌀밥, 흰죽, 흰빵, 정제 밀가루로 만든 면, 비스킷,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 음료, 시럽과 크림과 토핑이 들어간 음료, 그리고 양은 작아 보여도 빨리 먹히고 삼키기 쉽고 흡수도 빠른 간식들입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 가운데는 아주 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먹는 것이 위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빵이나 죽, 떡 또는 금방 타 먹는 곡물 음료를 고릅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기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몸도 너무 빨리 처리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처리되면 혈당도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겉으로 들으면 건강식 같지만 실제로는 체중 조절에 꼭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아침 식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 오트밀 한 그릇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트밀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아주 얇게 눌러지고 잘게 부서져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종류라면 정제된 정도가 이미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몸도 진짜 통곡물보다 훨씬 더 빨리 흡수합니다. 구운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이니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모든 탄수화물 음식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덜 흔들리게 만드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조금 더 나은 탄수화물을 이야기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에 비교적 완만한 영향을 주는 부류입니다. 현미, 고구마, 통곡물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가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도 더 부드럽게 작용하는 부류인데 주로 녹두, 팥, 렌틸콩 같은 콩류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보충해 줍니다. 여기서 아주 소중한 점은 여러분이 정제 탄수화물을 이런 음식으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배고픔의 느낌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허기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몰아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는데 실패하는 것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옛날 식습관이 만들어낸 배고픔과 하루 종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것은 정말 피곤한 전쟁입니다. 아침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사를 하고 점심에는 흰쌀밥과 밀가루가 많은 반찬을 또 먹고 오후에는 다시 지치고 배고파지고 저녁에는 편안해지고 싶어서 또 먹고 그 다음에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는 기분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혈당이 더 안정되면 배고픔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은 예전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과일도 이런 현실적인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고 단맛이 너무 강하지 않은 과일은 체중 조절 시기에 더 잘 맞습니다. 구아바, 사과, 딸기, 여러 종류의 베리류, 토마토가 그런 예입니다. 반대로 아주 달고 먹기 쉽고 특히 완전히 익은 열대 과일들은 많이 먹으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당을 몸에 넣게 됩니다. 바나나, 수박, 망고, 파인애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부 지방을 줄이고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양을 제한해서 먹어야 하고 하루 종일 무심코 집어먹는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아주 현대적이고 아주 매력적이고 많은 분들이 쉽게 방심하게 되는 함정입니다. 바로 음료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 식사는 그리 많이 먹지 않는데 에너지가 음료를 통해 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밀크티 한 잔, 달콤한 크림 커피 한 잔, 시원한 음료 한 컵에 토핑과 시럽과 연유와 추가 설탕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몸속으로 아주 빨리 들어갑니다. 에너지도 높고 당도 높고 지방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씹는 느낌이 없고 밥처럼 진짜 배부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뇌는 그것을 충분한 한 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평소처럼 또 먹게 되고 에너지는 이미 훨씬 많이 올라가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런 식습관을 한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특히 50, 60을 넘기면 몸의 처리 속도는 느려지고 근육량은 줄고 소비량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는 그런 음료들이 오히려 조용히 배를 두껍게 만들고 간을 더 피곤하게 하고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한몫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변화 하나는 무가당 음료나 단기, 아주 적은 음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신다면 덜 달게 마시고 프림 대신 우유를 넣는 쪽을 고르십시오. 무언가 즐거운 느낌의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에너지가 더 적은 재료를 고르십시오. 어떤 변화는 크게 희생하는 느낌을 주지 않지만 몇 주만 꾸준히 해도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배가 덜 더부룩해지고 몸이 덜 무겁고
단 것을 찾는 욕구도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당 지수가 더 낮은 음식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콩도 좋고 현미도 좋고 고구마도 좋고 덜 단 과일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 에너지 섭취량이 여전히 몸의 실제 필요량을 넘는다면 그 남는 에너지는 결국 갈 곳이 생깁니다. 결국 지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하루 전체 먹는 양을 다시 바라보는 법도 함께 배우셔야 합니다. 3. 2단계. 2단계. 혈당이 안정된 뒤 총 탄수화물 섭취량 줄이기. 여러분이 혈당이 심하게 오르내리는 상태를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나면 몸에는 대개 아주 알아차리기 쉬운 변화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전처럼 음식에 강하게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을 먹고 2시간만 지나도 입이 또 뭔가를 씹고 싶어졌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손이 저절로 빵으로, 달콤한 커피로, 단 과일로 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더 부드러워지고 식이섬유가 많아지고 정제가 덜 된 음식으로 바뀌면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두 번째 단계가 진짜로 성공할 기회를 얻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일입니다. 제가 일부러 끊는다는 말이 아니라 줄인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령층은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서 빨리 살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밥을 끊고 감자를 끊고 곡물을 끊고 심지어 건강한 탄수화물 공급원까지 다 끊어버립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떨까요? 몸이 피곤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불편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잠이 잘 오지 않고 변비가 생기고 결국 어느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해 다시 먹게 되고 체중은 아주 빠르게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 잃게 만드는 반복일 뿐입니다. 총 탄수화물을 제대로 줄인다는 것은 더 좋은 종류의 탄수화물을 고른 뒤에 나이와 활동량과 현재 몸 상태에 맞게 양도 함께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은퇴했고 많이 걷지 않고 활동량도 적은 사람이 30살, 40살 때와 똑같은 양의 밥과 국수와 빵과 죽을 먹으면서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쓰라려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몸에 맞게 조절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층에게서 체중이 어긋나는 이유는 꼭 나쁜 음식만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익숙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에 밥 한 공기 가득, 저녁에 또 한 공기, 거기에 국수, 빵, 죽, 떡, 단 과일까지 더해지고 가끔 달콤한 음료까지 마십니다. 각각 따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로 합치면 현재 몸이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이미 넘어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지도할 때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숫자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눈과 습관부터 바꾸십시오. 흰쌀밥 양부터 조금 줄이십시오. 그 일부를 콩으로, 채소로, 좋은 단백질로 바꾸십시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한 부분은 단백질로, 남은 부분만 탄수화물로 채우십시오. 이 순서만 바꾸어도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빵과 달콤한 음료 대신 무가당 두유 한 잔에 달걀 2개, 그리고 사과 1개나 구아바 1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아침 식사도 혈당을 훨씬 더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점심에는 든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밥을 많이 먹기보다 생선이나 살코기나 두부 1가지에 채소 1접시, 그리고 현미나 고구마 같은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활동량이 적다면 탄수화물 양을 점심보다 조금 더 줄여도 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똑똑하게 먹으면 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50대, 60대 이후 많은 분들은 가족 정, 예의, 음식 낭비에 대한 미안함,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는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아 있고 음식이 맛있게 차려져 있고 밥그릇이 가득 담겨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과하게 먹게 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매일 자기 건강을 남에 대한 배려와 눈치에 맡겨버리면 결국 그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천천히 먹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일찍 멈추는 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조절하면 됩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많이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외식도 큰 시험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안전한 선택은 재료가 눈에 보이는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맑은 국물에 전골에 채소, 버섯, 두부, 생고기, 신선한 해산물이 들어간 음식은 진한 소스가 들어간 음식이나 튀김옷이 입혀진 음식보다 훨씬 조절하기 쉽습니다. 국수집에 가더라도 국수 양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더하고 너무 짜거나 달게 된 국물은 다 마시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한편 셀프식 밥상이나 반찬 뷔페는 편하고 반찬이 많아 보여도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 쉬운 곳입니다. 채소는 기름과 설탕에 볶아졌을 수 있고 고기는 얇게 튀김옷이 입혀져 있어서 겉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기나고 진한 소스는 음식 맛을 좋게 만들지만 바로 그 안에 설탕과 전분과 지방이 숨어 들어갑니다. 국은 맑아 보여도 먹기 좋게 만들려고 이미 진한 양념과 설탕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적게 먹는 음식들이 이미 몸이 수분과 에너지를 붙잡고 더 먹고 싶게 만들도록 양념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쁠 때는 오히려 편의점이 의외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샐러드 한 통, 닭가슴살 한 팩, 삶은 달걀 몇 개, 무가당 두유 한 팩, 차가운 두부 한 모.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구성이 분명하고 조절하기 쉬우며 함정도 훨씬 적은 한 끼가 됩니다. 물론 진한 소스와 밀가루와 강한 맛이 많은 식사만큼 자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사들이 주지 못하는 가벼움을 몸에는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혈당을 안정시켜 배고픔의 공격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루 전체 탄수화물 양을 차분하게 줄이십시오. 극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빨리 빠진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늘 부족한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저 적당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몸은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3단계. 3단계 체중 유지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승패를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는 일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몇 주나 몇 달이 지난 뒤에도 몸이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체중 유지 단계는 더 이상 처음의 의욕만으로 버티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단기적인 작전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도 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 남는 것은 오직 습관과 현실뿐입니다. 예전 습관이 돌아오면 예전 체중도 다시 돌아옵니다. 몸은 여러분이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몸은 오직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반응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이 조금 빠지면 곧바로 자신에게 보상을 줍니다. 며칠 동안 잘 먹었으니 오늘은 좀 편하게 먹어도 괜찮겠지. 이번 주말은 친구들을 만나니 다음 주부터 다시 하면 되지. 이번에는 손님이 오니까 다음 달에 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은 어느새 다시 예전 리듬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옷이 다시 끼고 배가 다시 팽팽해지고 얼굴이 다시 둥그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처음 실패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지치게 됩니다. 유지한다는 것은 평생 억지로 참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지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이어가도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식사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감량 단계보다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탄수화물이어야 하고 양도 적당해야 합니다.
매 끼니에는 여전히 채소가 있어야 하고, 단백질이 있어야 하고, 식이섬유가 있어야 하고, 탄수화물도 알맞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밥, 국수, 빵이 접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달콤한 음료를 매일의 보상처럼 마시는 습관으로도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침 식사는 여전히 간단하고 깔끔하고 소화가 쉬워야 합니다. 무가당 두유, 달걀, 통곡물빵 조금 또는 알맞은 과일 정도의 구성이 꽤 괜찮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여전히 먼저 채소가 있고 가운데 좋은 단백질이 있고 탄수화물은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듣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단순함이야말로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동이 빠질 수 없는 친구가 됩니다. 살을 억지로 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육량을 지키고 대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몸이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소모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50살 이후에는 근육이 조용히 줄어드는 일이 계속됩니다. 언제나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몸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낍니다. 다리는 더 약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더 느려지고 계단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오래 걷는 것도 더 쉽게 피곤해집니다. 근육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은 몸속 화력이 조금씩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화력이 약해지면 남는 에너지는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한 번에 30분 정도만 움직여도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빠르게 걷기, 천천히 자전거 타기, 저항밴드 운동, 다리와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지키는 몇 가지 동작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하면 됩니다. 몸은 화려한 장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서 더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실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방법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주 빨리 살을 뺐다는 방법도 아니고 듣기에 아주 인상적으로 들리는 방법도 아닙니다. 50이 넘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에 대한 모험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할 수 있고 석 달 동안도 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도 계속할 수 있는 먹는 방식과 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몸을 약하게 만들면서 살을 빼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적게 먹고 단백질을 거의 전부 끊고 하루 종일 채소나 과일만 조금씩 먹으면서 체중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것은 지방만이 아닙니다. 근육도 같이 줄어듭니다. 체력도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이 적게 먹고 있는데도 체중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몸이 이미 에너지를 아끼는 절약 모드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체중이 정체되는 시기를 만났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기에는 체중계 숫자가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낙담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다 소용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들면 몸은 그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마음이 급해져서 방법을 계속 바꾸고 지나치게 굶고 또는 아예 포기해버리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차분하게 가십시오. 더 잘 주무시고 올바르게 계속 드시고 꾸준히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정체기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체중 감량은 단지 보기 좋기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지방을 올바르게 줄이는 것이 곧 무릎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고 심장의 압력을 줄이는 일이며 혈당의 출렁임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움직일 때 숨이 차는 것도 줄어들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무거움도 덜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배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먼저 갸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서야 조금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사람마다 몸이 지나온 역사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것이 아주 빠르게 달렸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5. 체중 유지와 식욕 감소를 돕는 활력 수프.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와 활력 수프 또는 채소를 갈아 만든 음식이 체중 유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식이섬유는 아주 조용한 존재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처럼 즉각적인 자극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혀가 바로 반응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주 과소평가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식이섬유는 마치 침착한 문지기와도 같습니다. 식사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게 하고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줄여주고 장이 더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도우며 가짜 배고픔 때문에 군것질을 하는 상황도 줄여줍니다. 타고난 체질이 특별해서 마른 것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식이섬유를 더 많이 먹는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채소를 더 많이 먹고 과일을 더 현명하게 고르고 식사가 정제 탄수화물로 가득 차지 않게 하며 배가 고플 때도 더 가볍고 식이섬유가 많은 쪽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몸매를 더 쉽게 유지하게 만듭니다. 활력 수프나 채소를 갈아 만든 음식도 제대로 사용하면 꽤 편리한 보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조라는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생활 전체의 균형을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람, 요리하기를 꺼리는 사람, 끼니를 자주 거르기 쉬운 사람, 혹은 조금 더 가볍게 먹으면서도 영양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채소가 들어있고 적당한 과일이 조금 들어있고 콩이나 씨앗류가 함께 들어있는 갈아 만든 음식은 식이섬유를 늘리고 포만감을 높이고 뒤이어 찾아오는 군것질 욕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달콤한 음료 한 잔 대신 이런 식의 균형 잡힌 갈아 만든 음식을 선택하면 몸은 대체로 훨씬 더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배는 가벼워지고 머리는 덜 멍해지고 중간에 치솟는 허기도 전보다 덜 심해집니다. 몸이 잘 붓고 수분을 잡아두는 느낌이 많고 얼굴이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에게도 채소가 많은 식사와 짠맛을 줄이고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갖춘 식단은 몸을 훨씬 더 가볍게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 같은 재료가 지방을 즉시 끌고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화가 더 원활해지고 소금과 정제 탄수화물이 줄어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무질서하게 수분을 붙잡고 저장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6. 체중 감량을 돕는 고식이섬유 활력 수프 레시피. 만약 여러분이 시작하기 쉬운 조합 하나를 원하신다면 저는 토마토를 바탕으로 한 고식이섬유 활력 수프를 권하고 싶습니다. 토마토는 사용하기 쉬운 재료이고 열량이 낮고 맛도 무난하며 귀한 항산화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푸른 채소를 더하고 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베리류를 약간 넣거나 파인애플을 소량 넣으면 맛과 영양의 균형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풋고추나 다른 푸른 채소를 넣으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베리류도 여건이 된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많은 열대 과일처럼 지나치게 달지 않으면서도 영양 가치는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파인애플은 조금 넣으면 마시기 편해질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전체가 지나치게 달아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갈아 만든 음식이 더 오래 포만감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콩을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대두나 다른 콩류도 괜찮습니다. 씨앗류를 조금 더 할 수도 있지만 씨앗류는 열량이 높은 편이므로 적당한 양이면 충분합니다. 콩이나 씨앗류가 더해지면 이 음식은 더 이상 채소와 물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식사를 도와주는 조금 더 분명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떤 갈아 만든 음식이든 그것을 핑계로 나머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다 포기하는 방향은 권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가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많은 재료를 넣는 방식도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은 오히려 단순할수록 오래 유지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알맞은 자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7. 빨리 배고프지 않게 체중 감량용 활력 수프 마시는 법. 아주 흔한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갈아 만든 음식을 마신 뒤 오늘은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빵이나 과자, 단 것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장점이 사라집니다. 갈아 만든 음식은 하루 전체 식사가 합리적일 때에만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달걀이나 무가당 두유 같은 단백질 공급원을 함께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채소와 과일만 갈아 만든 한 잔, 특히 조금 달게 느껴지는 한 잔만 마시면 금방 다시 배가 고파져서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간식처럼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단 것이나 군것질이 가장 당기는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중간이나 오후 중간이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쿠키나 케이크, 탄산음료, 달콤한 커피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꼭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마시면 몇 킬로그램이 빠진다는 식의 약속은 정말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은 자신의 건강을 그런 기대에 맡기면 안 됩니다. 오래가는 몸은 천천히 조절된 몸입니다.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확실하게 잠이 더 좋아지고 배변이 더 규칙적이 되고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지는 방향, 그것이 진짜로 옳은 길입니다. 8. 활력 수프와 대두로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 꽤 실용적인 도움 수단들 가운데서도 대두는 눈여겨볼 만한 재료입니다. 무가당 두유는 아침 식사나 간단한 간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많은 고령자에게 더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셔도 되고 저녁에 마셔도 되지만 이미 에너지가 과한 하루에 덧붙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균형 잡힌 식사 구조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활력 수프와 두유가 가진 장점 가운데 하나는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고령자는 때때로 더 이상 복잡한 요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손주를 돌보느라 바쁜 분도 있고, 자신을 위해 따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 만들기 쉽고 꾸준히 이어가기 쉬운 선택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점심이나 하루의 주된 식사는 여전히 씹는 식사여야 하고 채소가 있어야 하고 단백질이 있어야 하고 구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신을 오직 음료나 갈아 만든 음식만으로 사는 사람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여전히 실제로 먹는 느낌, 실제로 씹는 느낌, 실제로 소화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9. 알맞은 씨앗의 양과 껍질째 통째로 먹는 방법. 씨앗과 견과류는 아주 쉽게 오해받는 식품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이 많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너무 많이 먹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씨앗과 견과류에는 분명 지방이 많지만 그 지방은 더 이로운 종류의 지방입니다. 또한 무기질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포만감을 돕는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꽤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맞은 양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에 한 줌 작은 양 약 30g 정도가 대체로 꽤 적절합니다. 이것은 느슨하게 한 줌이지 텔레비전을 보면서 큰 봉지를 열어 계속 먹는 양이 아닙니다. 알맞은 양으로 먹으면 씨앗과 견과류는 여러분이 함부로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총에너지를 높여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가능한 한자연에 가까운 형태의 식품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일은 식이섬유를 걸러낸 주스만 마시기보다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곡물도 너무 잘게 갈고 지나치게 많이 가공된 것보다 통곡물에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도 갈아 먹더라도 식이섬유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음식이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몸은 그것을 더 차분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쉽치아씨드, 건강 효과를 제대로 끌어내는 올바른 사용법.
치아씨드는 아주 작은 식품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치아씨드는 물을 만나면 불어납니다. 바로 그 성질 덕분에 포만감을 높이고 장군동을 돕고 식후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늦추며 장내 환경에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도 들어있어 생선을 자주 먹지 않거나 건강한 지방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꽤 유용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구나 마른 상태로 그대로 삼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을 강하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치아씨드는 먼저 물에 충분히 불리거나 두유, 갈아 만든 음식 또는 적당히 묽은 죽에 넣어 어느 정도 불어난 뒤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삼키는 힘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마른 씨앗을 그대로 삼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먹는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데 물은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식이섬유가 오히려 배를 더부룩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식품 하나가 저절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전체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몸이 쉽게 살이 찌는지 잘 빠지는지는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방식, 몸이 반응하는 방식, 근육이 유지되는지, 잠이 보호되는지의 결과입니다. 다행히도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 상당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음료를 줄이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더 좋은 탄수화물을 고르고 채소와 콩류를 늘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조금 더 걷고 너무 늦게 자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체중 감량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을 희망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배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줄어듭니다. 몸도 며칠 만에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덜 무거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만 맞다면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함께 하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댓글로 짧게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